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핫이슈 핫피플 시간입니다. 어제 이 시간에 이 장기 연체자들 회생을 돕는 새 도약기금, 그 도입 배경 또 취지 그리고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등등 소개해드렸었죠. 오늘은 이 제도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정정훈 사장 직접 모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훈 사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정정훈입니다. 네. 네. 이 새 도약기금 어떤 배경에서 출범했는지 다시 한번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새 도약기금은 장기 연체자의 채무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인데요. 사실 우리 사회, 우리 경제, 우리 시스템 내에서 이 연체자에 대한, 특히 금융기관 연체자에 대한 채무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는 과거부터 쭉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경기 침체, 고금리, 고물가 상황에서 이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분들의 부채 부담이 크게 늘어났고요. 특히 연체가 오래 지속이 되면은 금융 거래는 물론이고 일상생활까지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특히 병원비 등 긴급 자금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될 때는 또 불법 사금융에 노출이 돼서 범죄까지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구조적 위기 속에서 다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가능하도록 우리 사회가 좀 더 이제 다시 건전해질 수 있도록 이런 국가가 나서서 마련한 제도가 새도약기금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예, 방금 말씀드렸듯이 아주 오랫동안 누적된 장기 연체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7년 이상 장기 연체가 되신 분들. 예. 그러면서 채무 원금이 이제 5천만 원 이하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또 형평이나 도덕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환 능력이 사실상 없는 분들이 재개 기회를 드리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장기 연체 채권을 일괄로 매입을 해서요. 그 채무자분들이 상환 능력을 심사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채무를 완전히 소각하든지 아니면 또 조정을 해주든지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럼 현재 예측으로는 물론 최종적으로는 집행을 해봐야 알겠지만 현재 예측으로는 한 16조 원 정도의 채무 원금에 대해서 약 113만 명 정도가 혜택을 볼 거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체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까? 실제 통계를 통계를 보시면 최근 2년간에 한 2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생활하고 밀접한 게 이제 비연행권 개인사업자 연체율인데요. 2020년에 1.47%였다가 2024년에는 3.01%, 4년 만에 2배가 뛰었고요. 또 금융 채무 불이행자 수가 올해 6월 기준으로 92만 3천 명입니다. 이게 최근 5년 중에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이런 분들이 건전한 그 신용을 회복을 해서 우리 사회에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재기를 도와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새도약기금을 배드뱅크라고 부르던데 왜 이게 배드뱅크입니까? 나쁜 은행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한다는 배드뱅크는 아니고요. 다만 이제 이 채권에 대해서 은행 입장에서 보면은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채권을 해소하기 어려운 부실 채권. 이제 구채권이 아닌 이제 배드 채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부실 채권을 인수해서 그거를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배드 뱅크고요. 특히 새도약기금 같이 부실 채권만 모아서 그렇게 정리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대표적인 배드 뱅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도약기금이. 그런데 다만 새도약기금은 단순하게 정리만 하는 그런 배드 뱅크도 있을 수는 있는데 저희 새도약기금은 단순히 이제 채권을 해소하는 것만이 아니라 채무자분들이 좀 더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배드뱅크 중에서도 좀 특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이제 영어 약칭 캠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이게 뭐 하는 것이죠? 원래 애시당초 저희들이 이제 지금 창립한 지가 30년이 넘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부실 채권을 인수해서 그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도모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 이 새도약기금을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이제 새도약기금은 형식적으로는 주식회사입니다. 그래서 SPC로 설립이 되는데요. 거기에도 그래서 주주총회도 있고 이사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실질적으로 이제 집행하는 역할은 아무래도 그 형식적인 목적 회사이기 때문에 기간이 없고요. 그 실질적인 집행을 캠코가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캠코가 담당하는 역할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금융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장기 연체 채권을 투명하게 매입하는 것입니다. 배드뱅크로, 새도약기금으로. 두 번째는
이걸 소각할지 아니면 조정을 해줄지를 판단해야 되니까 채무자 한 분 한 분의 소득이랑 재산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그 검토 결과를 채무자분들께 안내하고 그 이후에 이제 실제로 소각이나 또 채무 조정에 대한 뭐 추심 과정 이런 것까지 이제 일체의 과정을 책임지게 됩니다. 예. 뭐 그동안 계속 부실채권 분야를 다뤄온 공시니까 한국재산관리공사가 예. 어찌 보면은 딱 요 일을 하기에 적임자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자, 대상이 7년 이상이고 5천만 원 이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왜 7년입니까? 하필이면 6년도 아니고 8년도 아니고. 그 부분 뭐 아까 7년도 물어보셨고 5천만 원도 뭐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제도를 만들면서 금융위원회 또 저희 자산관리공사 국회 여러 가지 논의 과정에서 이 제도가 이제 뭐 필요하냐라는 논의가 이제 당연히 첫 번째일 거고요. 두 네. 번째는 그럼 필요하다면은 몇 년이 맞느냐. 기준. 얼마가 맞느냐 거기에 그렇죠. 대해서 이제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 여러 가지 제도를 고민을 하다가 그중에서 저희들이 만약에 이제 어떤 특정 개인이 연체를 하게 되면은 그 연체 정보가 은행에 쌓일 거 아닙니까? 그게 또 전 금융기관에 공유가 됩니다. 그런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이 사람은 너무 이 연체라는 게 장기간 누적이 되고 이걸로 인한 불이익이 영원히 지속되면 안 되니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연체 정보가 오히려 이제 공유가 해제가 되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 기간이 7년입니다. 그래서 7년 이상 어떤 연체 정보가 쌓여 있다는 거는 사실상 이 사람은 이 연체에 대해서는 이 상환 능력을 회복하기 어렵다라는 알겠습니다. 거를 시스템적으로 인정하는 결과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정말 또 어려운 사람들은 이런 채무 조정이 아니고 이제 개인 파산 제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파산 제도의 경우에도 뭐 계속해서 파산을 일으킬 수는 없으니까 한 번 파산이 되고 나면은 다시 한번 재신청을 하는 데는 7년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도 7년이군요. 예. 그래서 7년이라는 게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알겠습니다. 한 번쯤 더 재기의 기회를 주는 그런 기간으로 봤고요. 또 왜 5천만 원 이하입니까? 5천만 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천, 5천, 뭐 7천, 1억 여러 가지를 통계를 검토를 했습니다. 통계를 검토했는데 통계 중에 좀 의미 있게 나온 통계 중에 하나가 저희들 신용회복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네. 신용회복위원회가 상시적인 저희들 채무 조정을 하는 기구인데요. 거기에 신청자의 평균 채무액이 4,456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5천만 원 정도로 설정하면은 알겠습니다. 실제로 현재 작동하고 있는 대부분의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겠구나 판단했습니다.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이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도박빚 이런 건 안 되는 그렇습니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도박빚이나 유흥빚에 대해서 안 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만 이 실제로 이 도박빚으로 썼느냐 뭐 주식 투자하다가 실패했느냐라는 게 뭐 자금 원천이 100% 가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정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권사 대출 자금 예, 이런 예. 것들은 주식 투자한 게 명백하니까 명백하죠. 그래서 대상에서 빠집니다. 빠지고 또 도박 같은 사행성 업종이나 유흥업을 이렇게 개설을 하신 분, 네. 그 사업자가 도박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서 은행에서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했다. 그런 것들은 빠집니다. 네. 다만 근데 실제로 생활 자금으로 빌렸다가 그 생활비를 쓰다가 또 필요하면 그걸 또 주식으로 돌려서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이 사람이 과연 이게 생활 자금인지 뭐 주식 자금인지 이런 건 사실 구분하기 어려운 건 현실이고요. 예. 다만 저희들은 최대한 이제 구분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하려고 노력하고 네. 또 나머지 또 상환 능력 심사 이런 걸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뭐 제한 또는 뭐 도덕적 해이 이런 걸 방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들은 다 자기가 신청해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이번 제도의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은 금융기관 그 채권 협의회에 가입한 금융기관과 저희 캔코가 협의를 해서 일괄적으로 매입을 하게 됩니다. 신청 없이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매입을 한 다음에 저희들이 그 상환 능력을 심사한 이후에 다만 상환 능력이 일부 있다. 예. 그래서 소각 대상이 아니고 조정 대상이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알려드리면 저희들하고 다시 이제 조정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내 채무가 세도약기금으로 넘어갔는지 안 넘어가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일단은 저희들이 세대학 기금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그 넘어왔다는 사실을 문자나 우편으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7년 이상 오래된 연체 채권이다 보니까 전화번호가 바뀌었거나 주소가 바뀐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많겠죠. 예. 그런 경우에는 문자나 우편이 이제 도달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요. 예. 그런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그 채권을 매입 중인데 그 후속 절차가 완료되는 경우에는 세도약 기금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고객센터나 또는 세도약 기금 상담센터에서 본인이 채권이 있는지는 사실은 99.9% 본인들은 다 알고는 계시거든요. 그걸 모르면 어떡합니까? 뭐 헷갈릴 수도 예, 있는데 예. 기본적으로 아신다는 전제하에 아 내가 7년 이상 채권이 있는데 그동안 못 갚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대학기금은 넘어왔는지 이런저런 사유로 못 넘어오고 있는지 네. 그걸 세대학기금 홈페이지나 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아직 넘어오기 전까지는 원래 원채권 금융기관한테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그렇겠죠. 제일 중요한 게 상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그 별도로 개별적으로 심사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걸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집니까? 그 상환 능력 심사는 크게 보면 이제 소득 기준, 재산 기준 그리고 이제 기타 또 부가적인 기준이 있는데요. 예. 소득 기준은 저희들이 이 채무를 완전히 소각하는 기준은 그 중위소득의 60% 이하입니다. 그 중위소득의 60%가 이하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일단 소득이 얼마나 되시는지를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할 거고요. 예. 그리고 그 중위소득이라는 게 가족 구성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또 부양가족이 몇 분이나 되는지를 다시 또 확인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재산 요건을 따져봐야 되니까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상환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재산 중에서 또 생계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뭔지 이런 것들을 따질 거고요. 또 출입 기록이 있으면은 5년 최근 5년 중에 2회 이상의 출입 기록이 있으면은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2회 이하여야 됩니다. 2회를 초과하면 안 되고요. 예. 그래서 출입기 기록 이런 걸 따져볼 계획이고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재산이 있다 해가지고 소득이 일부 있다 해가지고 전부 저희들이 다 뭐 추심을 한다든지 뭐 소각이나 조정 대상에서 빼는 건 아니고요. 최소한 실제 생업을 꼭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소득이나 자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외를 인정할 계획이고요. 예. 뭐 구체적인 기준까지는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실제로 최소한의 생활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면서 또 도덕적 해이도 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엄격한 기준으로 운영하려고 그래서 합니다. 이제 캠코가 심사를 해서 이분은 상환 능력이 도저히 없다. 예. 이러면 100% 탄가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제도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과거 제도에서는 이제 뭐 70%, 80% 또는 90%까지도 이 조정해 준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뭐 완전한 처음은 아닌데요. 과거에도 뭐 전혀 없지는 않았지만 좀 상당히 이제 큰 폭으로 그 대신 아주 장기 연체에 한해서 소액에 한해서만 이렇게 이제 완전히 소각을 하게 됩니다. 100%. 예. 특히 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 보훈 대상자 이런 분들 중에 나머지 지원 말고 이제 생계급여까지 받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미 받고 있는 분들. 그런 그분들은 분들은 뭐 이미 소득이나 사실상 소득 재산이 다 검증이 되신 게 분들입니다. 검증된 거죠. 예. 그런 부분들은 그 심사 과정을 일단은 생략을 하고 우선적으로 빠른 소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소득이 좀 일부 있다. 이런 게 판명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다음은? 소득은 있는데 채무를 완전히 감당하기는 좀 어렵다. 뭐 소득이 아주 많거나 숨겨진 재산이 충분히 많다 그러면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더라도 전액을 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소득이 일부 있거나 재산이 일부 있는 경우에는 원금의 최대 80%까지 감면을 해드리고요. 그 최장 10년까지 분할 상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벌면서 이제 갚아 나가는 거니까 예. 정상적인 경제 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드리는 겁니다. 그럼 바로 그 원금의 최대 80%까지 최장 10년까지면 누구는 80% 누구는 60%고 누구는 5년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건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개별적으로 다 따로따로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어떤 소득 수준 또 연체 기간 등등 저희들이 내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한테 이제 저희들이 안내를 해드리면은 예. 뭐 무엇이는 소각 대상은 아니지만 저희들은 이제 세대학 기금에서 채권이 인수가 됐고 이렇게 조정 대상입니다라고 안내를 해드리면 이렇게 저희들 찾아오시면은 몇 프로까지 감면 대상입니다 하고 이제 그 안내를 해드립니다. 예. 나는 채무 조정 대상이구나라는 통보를 받으면 예. 안 찾아갈 분은 없을 거예요. 안 찾아가면 그 기회를 자기가 스스로 버리는 거 아닙니까? 뭐 아주 예외적으로는 정말 더 이상 뭐 찾아가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경우에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찾아가는 물리적인 또는 뭐 시간적인 최소한의 교통비조차도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못 찾아오는 경우가 있긴 한데요. 저희들은 그런 경우는 또 뭐 다른 루트를 통해서 저희들이 복지 시스템을 가동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 채무 조정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채무조정 절차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신용회복위원회라는 곳에서 지금도 일반 채무조정을 실시는 하고는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번에는 좀 더 제한된 범위 내에서 강화된 채무조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신용회복위원회에 신고를 하게 되는 건데 이번에는 이제 세대학 기금에 신청을 하시게 되면은 예. 실질적인 작업은 신용회복위원회로 넘어가서 동일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다만 이제 신청 대상이 어디 누구냐 그리고 최초 신청을 어디에 하느냐 이 정도의 차이만 있고요. 네. 크게는 이제 똑같고 그래 신용회복위원회가
전체 채권 금융기관과 다 협의를 해서 적정한 수준의 채무 조정안을 만들면은 그걸 알겠습니다. 본인한테 통보하고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 방송 지금 들으시는 분 가운데 아이고 나는 지금 6년 8개월인데 막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 예. 그런 분들은 전혀 지원이 안 됩니까? 그런 부분들이 또 뭐 여러분이 지적하시는 이 세대학 기금에서 제일 고민해야 될 두 가지. 하나는 이제 형평성, 네. 하나는 도덕적 해이. 그렇죠. 두 가지인데요. 말씀하시는 게 이제 형평에 관한 부분입니다. 왜 6년 8개월 되신 분은 그러니까요.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뭐 5,100만 원 된 분은 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인데요. 기본적으로 7년보다 짧으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일반 채무조정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기존 신용회복위원회 제도. 일반 받을 수 있는데 그거는 최대 70%까지만 해줍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새롭게 이제 도입을 하려는 예정은 5년에서 7년 된 분들은 또 그래도 차이가 좀 덜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 80%까지 그리고 감면 기간도 원래는 이제 70% 8년이거든요. 그걸 80% 10년까지 늘려줬다. 늘려줘서 세대와 기금하고 이제 좀 큰 차이 없는 알겠어요. 그런 지원을 해줄 예정입니다. 네. 나는 7년 이상인데 이미 채무 조정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더 빨리 찾아와 가지고 더 빨리 성실히 일하면서 조금이라도 갚아 나가시는 분들이니까 그러니까요. 더 저희들이 이제 더 보살피고 배려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이미 채무조정을 받은 경우까지 저희들이 그걸 지원을 해주려면 그걸 도리어 뭐 돌려드려야 된다든지 여러 개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지원하기는 힘들고요. 다만 기본 채무조정을 받아서 이제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다. 예. 그런 분한테는 저희들이 이제 다른 또 기금이 적립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한 5천억 정도를 활용을 해서 연 최대 3 또는 4%의 금리로 3, 4% 금리면 이제 일반 좀 신용이 어려운 분들한테는 굉장히 높은 우대 금리니까요. 네. 최대 1,500만 원까지 그런 필요한 이제 생계 자금을 대출해 주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또 뭐 이 소득 창출 활동이나 예, 예. 뭐 취업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정보 알겠어요. 제공 이런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이걸 하면 우리 경제 전반에 어떤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합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장기간 연체에 묶이면은 사실 금융거래뿐만 아니고 모든 이 사회 활동이 다 막혀버립니다. 일상생활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서도 이런 한 부분이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어떤 뭐 이게 탕감이 소각이 되든 아니면 조정이 되든 정상적인 경제 활동으로 돌아오시면은 이분들이 다시 일할 의욕도 생기고 소비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예. 개인적으로도 건전한 일상생활로 돌아오실 수가 있고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도 경제 전반적으로도 우리 이 경제 활기를 돋구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요. 네. 또 뭐 여러분들이 많이 지적하지만 우리 사회의 또 아쉬운 점 중에 하나가 이제 실패한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런 재기를 도와주는 그런 문화라든지 시스템이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약하죠. 예. 그런 부분들도 이제 좀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금융기관들도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금융기관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이제 기여금을 내면서까지 이제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금융기관들도 이렇게 아주 더군다나 뭐 단기간의 부실 채권도 아니고 7년 이상 된 오래된 부실 채권이거든요. 네. 이런 부실 채권들을 적당한 가격에 배드뱅크를 통해서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은 그 은행 입장에서도 이 여러 가지 대차자재표나 이렇게 장부도 좋아지고요. 실제 예. 재무 건전성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뭐 배드뱅크를 만든다는 거는 나머지는 결국 이제 클린뱅크가 된다는 뜻이니까요. 우리 은행들의 건전성에 도움이 돼서 정상적인 영업 활동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더 생각합니다. 생산적인 분야로의 대출을 좀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거죠. 예. 네. 아까 형평성과 도덕적 해이 두 가지가 제일 큰 그 국민적 관심사고 우려 사항이라고 예. 했는데 도덕적 해이 우려는 어떻게 관리할 계획이십니까? 도덕적 해이 우리 중에 제일 큰 게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제 지적하시고 또 그 지적이 굉장히 저희들 의미 있게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이 그럼 나도 뭐 빚 안 내고 버틸래.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예. 그런데 실제로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빚 안 내고 버텼다. 만약 이제 이 지금 우리가 이번에 인수하게 되는 그런 7년 이상 장기 연체 채권이 빚을 안 내고 버티신 분인지 아니면 정말 어려워가지고 못 내신 분인지 그걸 엄밀하게 심사하는 게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하고요. 당연하죠. 그런 차원에서 정부는 모든 정부가 가지고 있는 행정 데이터를 다 동원을 해서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조회를 엄격하게 실시할 계획이고요. 그 와중에 또 언닉재산 신고센터도 함께 운영할 예정입니다. 예. 만약에 이러한 언닉재산이 발견이 되면은
금융지수 물란자 등록으로 최장 12년간 금융거래상 불이익도 줄 계획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과거에는 본인이 이게 신청 베이스가 아니고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매입을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용정보법을 아예 고쳐가지고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의 금융 자산이나 뭐 이 가상자산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법을 거쳐서 이 세도약 기금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모든 개인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조회하도록 그렇게 근거를 만들 예정입니다. 아, 이 법은 아직 통과 안 됐습니까? 지금 그 정무위에 지금 상정은 됐고요. 곧 통과될 예정으로 뭐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채권 매입이 시작됐습니까? 채권 매입은 지난달 11월 달에 최초로 캠코가 가지고 있던 채권과 또 과거에 이 배드뱅크의 하나의 사례였던 국민행복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 두 개 기관이 가지고 있던 이 장기 연체 채권을 일단 세도학 기금에 넘겼고요. 그래서 이번 달 중에는 빠르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기초생고자 등 이미 검증이 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각이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언제까지 합니까 이게? 앞으로 기간 어떻게 돼요? 지난달부터 이제 매입을 시작해서 한 매입하는 기간도 한 1년이 걸립니다. 금융기관들별로 이제 준비된 순서대로 이제 매입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 1년에 걸쳐서 매입을 할 계획이고요. 매입을 하고 나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미 검증된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은 바로 소각이나 조정을 들어가고 그렇지 않고 이제 재산을 검증을 해야 되는 분들은 그 과정에서 또 한 1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빠르면은 제일 빨리 결정이 되는 분은 한 2달 내에 결정이 되는 거고 최고로 오래 걸리는 분은 한 2년이 걸리고 그 대신에 저희들이 인수를 하는 이상은 인수가 들어가는 부분부터는 일단 모든 추심은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금융기관들 스스로도 저희들한테 넘기기 전까지 아마 추심 활동을 중단할 걸로 알고 있고요. 오늘 오신 김에 우리 국민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죠. 우리가 세도약 기금을 운영하는 게 그 뭐 과거에도 여러 번 뭐 이런 제도들이 있었지만 한 번도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이 국민들한테 뭐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뭐 힘들면은 정부가 무조건 도와줄 테니까 뭐 편하게 하셔라. 이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정말 저희들이 형평성이나 도덕적 해이 이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뭐 나름의 최선의 이제 장치를 만들면서 이런 제도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빠진 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 이웃으로 건전한 이웃으로 돌아오는 그런 사회가 돼야만이 또 옆에 있는 또 성실하게 상환하시고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들도 더 좋은 이웃을 만나서 같이 함께 이제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해 주시고 좀 믿고 따라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저희 캠코도 이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국민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뭐 100% 해소되기는 뭐 쉽지는 않겠지만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세도약기금 운영 주체인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정정훈 사장이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위의 꿈 인순이의 노래 들으시고요. 1시에 다시 옵니다.